그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 궁금증은 우리나라에 뭐 그래도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빛이 불안감이 제일 만연해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일본 반도체 산업을 캐치업하면서 이 반열까지 올라왔고, 지금 일본 반도체 산업들이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헤매고 있고 성과를 어떻게 낼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전 일본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저 지경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아마 크로스오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요즘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점 한번 먼저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완전히 별개이고 두 가지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파운더리. 이거 워낙 작년부터 많은 기사도 나왔고 방송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그건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인텔도 지금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과연 인텔이 파운더리로 아예 그냥 포기할 건지 계속 이어갈 건지도 지금 우리가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사표시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진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메시지는 전달받았고,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파운더리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왜 삼성전자가 파운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파운더리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단기간에 극복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도 많이 있다. 그렇네요. 극복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도 유의지만 그냥 시장 점유율 한 20-30%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그 카드를 본인이 획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카드를 획득하기 위한 길을 패스를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내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제3자적인 시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BM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워낙 작년부터 1년 동안 야, 하이닉스는 잘하는데 왜 삼성전자는 못해? 뭐 이런 얘기 하도 없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주가에서도 결국에는 목표 주가에서 차등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대놓고 삼성전자 패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HBM을 안 만들거나 못 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도 HBM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 그래도 3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그 따끈따끈한 그런 어쨌든 시그니처 칩에 들어가지 못한 게 맞는 거죠. 가장 시그니처 칩은 지금은 H100, H200이나 블랙웰 B100, B200 시리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작년 5월부터 계속 우리 약간 곧 콜테스트 통과한다. 조금 더 지연, 약간 희망 고문이 1년째 되고 있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예 HBM을 못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지금 어제 언론에서 나왔던 중국의 H20을 팔지 못하게 된다라는 언론의 기사 나왔을 때 타격 예상되는 게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삼성전자가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 H20에 들어가는 칩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게 사실은 미국의 팹리스한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거나 약간 성능이 조금은 낮은 제품들 위주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물량이 적지는 않았던 거죠.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도 여전히 상징적으로 가장 최신 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기술력에 있어서 일단 경쟁사 대비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서 삼성전자는 우려가 크고, 그게 사실은 단순히 우려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기별 나오는 실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은 다 일단 확정치가 나왔고, 보면은 반도체만 떼어놓고 봤을 때 2분기에 반짝 한 번을 제외하면 1분기, 3분기, 4분기 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적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 4분기도 하이닉스가 더 많았고요. 올해 1분기는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HBM은 결국에는 블랙앤이나 호퍼 칩에서 가장 고성능에 납품하지 못하면
마진율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네. 작년 1분기 때 또 하이닉스 많긴 했지만 차이가 이 정도 크진 않았어요. 예.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 7배가 돼버렸어요. 그렇네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격차는 네. 실적에서는 훨씬 그러네. 커졌다는 얘기. 이게 결국은 HBM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차이. 왜냐하면은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지금 수요가 다 안 좋아요. 가격도 굉장히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다운돼 있어서 네. 하이닉스도 HBM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겨우 BEP를 살짝 넘는 수준 정도. 그래서 결국에는 HBM 유무에 따라서 이 정도 격차 7배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점. 예. HBM 보면 항상 보면 우리 스마트폰은 언팩 행사 하잖아요. 네. 요즘에 CES보다 자체적인 언팩 행사를 훨씬 더 성대하게 많이 하면서 하죠. 예, 네. 가장 높은 경영진 총출동하고 주요 고객 다 부르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올해 2월 달에도 갤럭시 S25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것들이 삼성의 삼성 패스였잖아요. MX 부분에 DS 부분 패싱. 뭐냐면은 맞아요. 이때 스마트폰에 AP를 퀄컴을 쓰겠다. 네. 심지어는 DDR, GDDR과 모바일 DDR을 삼성 건 안 쓰고 마이크론 걸 쓴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엄청난 이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방송에 많은 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러면 삼성이 삼성 패싱. 예. 그 얘기는 이제 HBM이 아닌 다른 메모리 제품도 심지어 같은 회사의 다른 부문조차에서도 이제는 선택을 선택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D램과 낸드조차도 야.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야. 경쟁사 대비. 예.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슈인 예. 거죠.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의 모든 제품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중에 두 개는 연관이 있다라는 게 물론 파운드리 완전히 다른 거니까 다른 네. 거고 파운드리 얘기는 우리가 초반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빼고 스킵하고 네. HBM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예.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 GDDR, 그래픽 DDR을 옛날에는 GPU 칩 하나 옆에 평행에 쫙 패러렐하게 놨던 것들을 네. 그냥 아파트까지 위로 쌓자라는 게 그렇죠. HBM이라서 결국은 뭐 8단이니 뭐 12단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하나의 HBM에 8개 내지는 12개의 그래픽 DDR, GDDR을 수직으로 적층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칩들 사이를 옛날 같으면 칩과 칩 사이를 구리배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니까 엄청 느렸던 것들을 예. TSV 그냥 칩 내에 전국으로 해버리니까 뭐 데이터 전송이 엄청 빨라진 거죠. 네. 그래서 퍼포먼스도 높아지고 하나의 칩처럼 작동을 하니까 용량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획기적인 제품이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HBM을 구성하는 거는 GDDR. 네. 그냥 D램이에요. 결국에는. 예. 근데 만약에 D램을 잘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HBM이 작동 안 하겠죠. 그렇겠네. 어차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HBM이라는 게 D램을 쌓아 올린 거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HBM은 잘 안 되지만 동작이 워킹 안 하지만 독립된 칩으로 하는 그래픽 DDR은 잘 나와서 고객들 잘 사고 뭐 갤럭시에서도 대부분 삼성께 들어갔다면 네. 별개 그러면은 이건 패키징의 이슈이다. 적충으로 쌓는 칩과 칩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이다. 근데 그 중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쓰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D램 자체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 젠슨 왕 CEO가 뭐라고 했냐면은 삼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삼성의 칩은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설계부터 다시 한다는 얘기는 패키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칩 자체가 이미 결함이 있다. 네. 그렇다면 HBM을 구성하는 거는 GDDR인데 그 GDDR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왜 HBM도 문제가 있고 단일 칩,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칩도 문제가 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무리 HBM 콜 테스트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먼저 D램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3개이자 2개 같이 보이는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파운더리는 일단은 가장 좀 롱텀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새로운 산업을 접근해야 되는 뭐 이슈이다 보니까 그런데 HBM은 결국에는 D램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설계보다 빨리 다 이렇게 해서
이제 D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낸드는 네. 제가 볼 때 현재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이 네.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D램 문제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HMV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올해 안에 돼야 되는 거고, 네. 파운더리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1년 안에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인텔도 1년 안에 해결 절대 못 할 거고요. 그래서 한동안 TSMC가 독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객들은 분산되기를 원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독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대체할 만한 기업이 눈에 띄질 않아요. 없다. 당분간은. 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주가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5만 1,000원 정도에서 뭐 6만 5천 원 사이에서 네.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그 박스를 넘어서 7자 이상으로 가려면 최소한 세 개 중에 하나는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제가 볼 때 상반기 이내에는 힘듭니다. 예. 이미 곧 5월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HBM 문제는 올해 안에도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경쟁사는 그 다음 세대 HBM4의 사이에.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출했어요. 네. 샘플이 제출했다는 얘기는 내부의 온갖 테스트는 다 해서 끝났다는 문제가 거구나.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예. 어떤 조건으로 테스트 해봐야 한 번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한지 알아요. 그렇겠죠. 모범 답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대부분 한 번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할 거라고 전망하는 게 우세하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단 모범 답안을 안 갖고 있어.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엔비디아하고 사이도 안 좋고 TSMC하고 사이도 안 좋으니까 모범 답안을 못 받았어요. 예.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준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여기서 오케이 받아도 이게 사실은 실장에서 워킹 할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심지어는 내부도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예. 왜냐? 샘플이 안 나갔으니까. 그 얘기는 올해 안에 양산 레벨에서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는 이미 물 건너간 거고, 올해 안에 HBM4 양산은 힘들다는 얘기인 거고, 예. 역시 하이닉스의 독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다시 30만 원대로 네.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씩 상향하는데 뭐 몇천 원씩 올라가잖아요. 7만 1,000원, 7만 3천 원, 네. 7만 5천 원. 이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주가 예측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사이에 진짜, 반도체 산업도 생태계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기업들 나름대로 실기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반도체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 차원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완비돼야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참 많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인력 수급에 대한 뭐 적정성, 그리고 반도체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산업 경쟁력이 이제 점점 적합해지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요,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며,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을 지켜야 된다면 어떤 관점에서 지켜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꼽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가 있고, 네. 2차 전지도 이제 새롭게 부상을 해서 네. 당당히 한 축을 갖고 있고, 자동차도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 조선 네. 있고. 근데 이런 산업들 보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라이프 사이클 제가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무한정 성장할지 여부인지 아니면 계속 사이클 그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네. 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해오는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 수주 산업이라서 네. 경제를 워낙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동차 산업은 확실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수 있는 산업이에요. 제가 그려봤어요. 네. 왜냐면 2차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그려봤더니, 우리가 보통 우리 생산 곡선을 얘기를 할 때 예. 테이크오프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시작하고 예. 나서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변곡점을 지나면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세 번째 변곡점을 만나게 되면 이제 거의 플랫하게 가다가 마지막 네 번째 변곡점 이후에는 이제 쇠퇴하는 건데, 자동차는 이미 쇠퇴하는 영역에 들어섰어요. 네. 왜냐면 2017년과 19년 사이에 1억대를 찍었어요. 네. 1년 판매량이.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10년치 전망치를 보더라도 1억대를 넘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한계를 짚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게 모수인 거잖아요. 예. 그중에 전기차는 부분 집합이니까 네. 모수가 이미 성장이 꺾이기 시작을 한 산업이라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대체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연기관 대체. 예. 근데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대체하는 시장은 결국에는 친환경 정책 유무에 따른 건데 그렇죠. 아마 유럽과 중국은 계속 꾸준히 갈 것 같아요. 미국은 민주당 집권이냐 공화당 집권이냐 따라서 달라지네. 퐁당퐁당.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앞으로 4년 동안은 공화당 집권. 네. 친환경 정책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반도체는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다라는 것. 왜냐면 제가 성장성 그렸을 때 아까 변곡점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변곡점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변곡점이 지났다는 의미는 올해보다 내년의 시장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돼요. 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둔화돼. 그렇지만 여전히 두 자리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 한동안은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얘기라서 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은 시장이라서 이 시장을 우리가 주력 산업 5대 산업 중에 하나로 갖고 있다는 거는 한국 경제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2차 전지와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많이 연구를 했기 예.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뭘까를 제가 굉장히 예.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탑2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였어요. 다행히 그 두 개 다 한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전지는 이미 중국 쪽으로 추가 넘어가 버렸죠. 반도체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과연 10년 후에 여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달려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본의 몰락 사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2012년도에 금융기관이 됐든 엘피다를 살렸어야 돼요. 네. 단기간에 기업 뭐 자기의 당장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의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걸 포기해버리는 건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는데 다행히 한국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곧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후에 대선이 있지만 네. 누가 되든지 간에 한동안 정책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작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안도감이 되긴 하는데 또 하나의 우려 포인트는 늘 우리가 방송에 얘기하지만 일본, 미국, 대만에서는 정부에 아예 직접 보조금을 맞아요. 수조원 뭐 네. 이렇게 주는데 한국은 지금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예. 근데 다행스럽게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기존에 없었던 항목이 하나 들어요. 다른 거는 있던 거를 이제 약간 상향시키는 네. 건데 소부장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이 추가됐습니다. 오. 최대 50%까지. 예. 이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대부장 소부장 기업들은 엄청난 큰 규모의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50%의 금액이 상당 부분 전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100억을 투자하면 50억을 정부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50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50억 중에서도 한 30% 정도는 또 세액공제 받아요. 오. 굉장히 큰 집을 덜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소부정과 작은 팹리스 기업들이 약간 공룡 팹 있잖아요. 반도체 예. 공룡 팹, 뭐 나노 팹 같은 거 대전에 네. 대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덜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 제도가 과거 한 2019년 나왔던 거 진짜 두리뭉술 아니 뭐지 내가 방송에 했던 얘기 적어놨다 그냥 법으로 만들었네 할 정도인데 지금은 상당히 디테일해져가고 있고 사실은 반도체에는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인프라 관련해서는 예. 좀 정부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예. 특히 전력 부분, 용수 부분 그게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까는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 이제 총 상한 한도 이게 2배로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을 이제 지중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주민들 반대 크니까. 그렇죠. 위기가니까 주유가면 누가 다 반대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또 논받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화 설비 비용을 거의 70%까지도 정부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인 지역에 산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에 또한 클러스터도 있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것들도 예.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당장의 수혜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정부의 지원책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아직은 미국, 일본의 금액 직접 보조금에서는 하지 못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내년에 집행하려면 올 연말에 우리 재정 확정 지을 때 이미 들어가야 되는 네. 거예요. 직접 보조금 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여야 합의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독불장군이 되지 않고 분명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뭔가 증액, 정부 안에서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액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과거 유럽이나 일본의 반도체를 포개버리는 몰락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가 되는 모습 같습니다. 네. 아직 타이밍 그러니까 실기한 건 아니죠? 아직은 전 놓치지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우리나라의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은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되게 바쁘시게 지내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전 박사님 아니까 뭐 가만히 있을 분 아니라는 거 알아서 뭔가 액티비티하게 또 재밌게 활동하실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옥고를 또 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되게 쉽게 쓰셨습니다. 친절한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아주 비유도 잘 들어주시고 또 맥락적인 설명, 또 경제적인 파급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아마 야 이거 삽시간에 읽겠다 이렇게 생각 드실 텐데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책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간간히 좀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